나는 85세의 의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입니까? 조용히 쉬셔도 될 텐데요. 하지만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문다는 건 곧 양심을 잠그는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사로 살아온 제 삶을 배신하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언제나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을 찾아다니지만 병은 사실 식탁 위에서 조용히 태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자랍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익숙함 속에서요. 그리고 그 익숙함의 중심에는 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상징, 누군가는 잔소리의 시작, 누군가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붓고 자꾸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은 늘어가는데 몸은 왜 점점 답을 안 할까요? 그들의 식단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밥 많이 지어 냉동해 두고 다음날 아침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죠. 모두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사소한 변화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한 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며 삶의 방식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오늘 내용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실 문을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진료실 특유의 냄새와 공기는 저에게 일종의 운명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움, 기대 혹은 체념으로 들어오지만 저에게 이곳은 수많은 삶의 초점이 쌓여 있는 기록실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 괜히 초조합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요. 약은 계속 늘어가는데 몸은 점점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73세,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내는 어른이지만 진료실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도와달라는 조용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며 늘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수치는 진실을 보여주지만 삶이 원인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진단 전에 반드시 생활 습관부터 묻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밥은 어떤 방식으로 드세요? 그는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먹지 않나요? 혼자 사는데 매번 새로 밥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해 두고 다음 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죠. 그의 말은 국내 중노년층 1인 가구의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특정 패턴 하나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건강 증상을 호소했고
비슷한 약을 복용하며 비슷한 식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확정적인 단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임상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쳤던 의문이자 감각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결심을 주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반드시 다뤄야 한다. 환자를 위한 것이자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한국인의 식문화 속 깊이 숨겨진 작지만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남들처럼 밥 먹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저는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약이 아니라 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진료 메모를 정리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깊게 맴돌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병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만 살이 찌지? 다 내 나이가 되어서 그런 거겠지. 체질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의학의 오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답은 언제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익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환자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밥을 데워 드실 때 식감이 조금 더 끈적해지거나 찐득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처음 지었을 때랑은 좀 달라요. 좀 더 끈적하고 뭔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이야기할 때 칼로리, 영양소, 양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화학이고 생리학입니다. 조리 과정, 보관 방식, 온도, 수분 상태, 시간. 이 모든 것은 음식의 구조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진단이나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숫자로 설명되지만 건강은 삶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음식은 그 재료의 이름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밥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밥을 먹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은 약으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약을 바꾸기보다 식사를 바꾼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현실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시간, 인력, 제도, 구조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는 종종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위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과 습관을 함께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늘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지요. 저는 어르신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약을 대신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냉동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과정에서 무언가 몸에 맞지 않는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 둘 사이에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과 표정을 기억하며 서랍에서 조용히 한 장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분 구조 변화. 우리는 평생 밥을 먹어왔지만 대부분 밥의 양이나 맛, 칼로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음식의 이름보다 음식의 형태에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쌀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의 중심에는
전분탄 수화물이 결합된 구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분은 온도, 시간, 저장 방식, 조리 과정에 따라 성질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밥은 갓 지었을 때와 냉동했다가 다시 데웠을 때 몸 안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은 밥 아니에요? 재료도, 맛도, 칼로리도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재료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이 이어졌기에 저는 조용히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고무줄이라도 늘렸다가 다시 줄이면 겉보기엔 같아도 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도, 전분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밥이 뜨거운 상태에서 식고 이후 다시 가열되는 과정은 전분 입자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영구적 관찰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게 혈당 상승 속도나 소화 반응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로서 여전히 책임감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관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해 왔습니다. 특정한 방식의 밥을 반복적으로 드신 분들에게서 유사한 증상 보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는 무거움, 식후 피로감, 배의 답답함, 속이 더부룩한 느낌, 쉽게 잠드는 졸음, 체중 관리의 어려움. 물론 이러한 반응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식사 방식도 그 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마 밥 때문에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밥의 형태가 몸에 주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방식으로 밥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은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결심한 핵심 이유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을 찾을 때 언제나 정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의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살아온 경험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 처방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식습관 대화였습니다. 그중 몇몇 환자분들은 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안을 가진 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사 방식에 대한 조심스러운 실험과 관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에게 극단적 식단이나 힘든 식이 조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식사 방식의 작은 변화 하나만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몇 달 후, 저는 그들의 목소리, 표정, 발걸음에서 조용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식후에 졸음이 줄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부종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는데 최근엔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유지되던 식후 무기력감이 줄었다고 말했고, 어떤 분은 저녁 배부름이 오래 유지되어 야식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말은 한 어르신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제 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은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감각,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한 사람에게는 변화를 느낄 기회가 생긴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다시 꺼내 볼 순간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의사가 드리지만 건강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지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비춰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바라보아야만 이해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의사는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당장의 위험과 수치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오늘 위기에 빠진 환자를 구해야 하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 안전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 검사, 수치, 병명 중심의 접근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활 습관 교육은 시간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료는 시간이 늘 여유롭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개선 방법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조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단정 대신 선택지를 제시하고 확신이 아닌 가능성의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밖 세상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병원 건물, 최신 기계, 빠른 치료법, 혁신적 약물, 방송과 인터넷 속 자극적인 건강 정보. 그 사이에서 소박한 밥 짓기 방식은 언제나 중요해 보이지 않는 주제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닌 단단한 기초가 오래 가듯 건강 역시 기초 체력과 식생활의 토대 위에서 유지됩니다. 병원도 의사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에 중요한 변화의 단서가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당신의 식탁, 냄비, 쌀, 그리고 한 숟가락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생활은 그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 둘이 만나야 비로소 진짜 건강이 완성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질환과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며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건강이 아닌 삶 속에서 작동하는 건강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가 의학적 치료와 함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을 줄이기 이전에,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비싼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밥부터 다시 살펴보자. 그 결과 오랜 시간 관찰과 대화를 통해 가장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실천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 비용,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을 바꿀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 4단계입니다. 1단계 쌀을 씻고 불릴 때 물에 천연 발효 식초 소량 넣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밥에 식초요? 혹시 맛이 쉬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조리 후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 사용량은 아주 소량입니다.
이 작은 한 스푼은 쌀을 세척할 때의 불순물 제거, 그리고 소화 및 장내 환경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맛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밥의 첫 번째 준비 상태를 다듬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쌀 양의 57% 정도 귀리 또는 잡곡 섞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의 절반을 잡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식감에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밥맛을 유지하면서도 식이섬유 균형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극단이 아닙니다. 조금 그러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3단계 밥이 완성된 후 강황 소량 골고루 섞기. 강황은 색이 진하기 때문에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티스푼 1 이하, 밥 전체에 은은하게 섞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2단계는 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밥에 미세한 영양 균형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 갓 지은 밥을 즉시 먹는 대신 3040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데우기.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장 낯설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뜨거운 밥은 그 순간에는 맛이 좋지만 조금 식히는 과정에서 밥의 전분 구조 변화 가능성이 언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포만감 섭취 감각 식후 반응에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핵심은 차갑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1단계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한꺼번에 바꾸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단계씩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 또한 한 번에 모든 단계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어쩌면 당신에게도 새로운 여정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늘 수치를 근거로 삼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당화 혈색소. 숫자는 정확하고 분명하며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결국 목표는 숫자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숫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된 변화들, 조리법을 적용한 분들에게서 몇 주, 몇 달의 시간을 두고 다음과 같은 관찰이 보고되었습니다. 식후 급격한 피로감 감소, 저녁 시간 공복 자극 감소, 수면 중 뒤척임 횟수 줄어든, 부종 완화 경험 보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느낌 감소, 체중 정체 구간에서 미세한 변화 감지, 혈당 또는 혈압 관련 수치가 점진적 안정 경향을 보인 사례 존재. 물론 이 모든 결과는 개인별 질환별 환경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숫자는 참고 자료이고 진짜 변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환자들의 목소리에서 들린 진짜 변화. 환자분들이 말해준 문장은 어쩌면 어떤 수치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눕고 싶은 생각이 줄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몸이 저를 배신하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변화를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늘 무겁고 졸렸는데 요즘은 기분이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살던 한 환자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병이 나아졌다는 느낌보다 내가 다시 노력할 수 있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의학은 몸을 변화시키는 학문이지만
희망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결론. 저는 결코 밥 짓는 방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모두에게 완벽히 맞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없는 변화, 지속 가능한 변화, 삶에 스며드는 변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좋아지는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몸이 다시 내 편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약을 바꿔야 할까요? 제 체질과 맞는 약이 따로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언제나 신중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몸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약이 곧 건강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약은 불이 난 집에 물을 빠르게 뿌려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불이 나지 않는 집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불이 난 이유보다 물의 종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르신, 약을 드시는 동안에 당신의 몸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표정이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은 치료받는 것이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진료의 끝에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지탱하는 것입니다. 약은 치료의 기둥이고 생활은 그 기둥이 서 있는 땅입니다. 땅이 약하면 기둥은 결국 기울고 맙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 습관이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좋은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키고 나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가장 무서운 습관은 몸에 바로 나타나는 습관이 아니라 조용히 축적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는 의지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제안드립니다. 1. 질병을 두려워하기 전에. 2. 약을 바꾸기 전에. 3. 병원의 종류를 고민하기 전에. 4. 다른 사람의 식단을 따라하기 전에. 5. 나는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의 출발점.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었군요. 그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질병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약은 의사가 결정하지만 습관은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건강은 다시 시작하기에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멈춰 서는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며 변화는 열정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는 것보다 그 방법을 내 삶 속에 묶어두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분의 손등을 가볍게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성공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 밥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정성을 담는 순간
그 과정은 단순히 식사 준비가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작은 응원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싶다. 지금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감정은 혈액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한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 또한 치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선언.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쌀 씻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내일은 밥을 조금만 천천히 먹어보세요. 이틀 뒤엔 하루 1컵의 물을 더 마셔보세요. 거대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순간은 도전에서 실패한 날이 아니라 시작하지 못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뒤늦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병원 치료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손에 쥐는 한 숟가락의 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계실 때 꼭 필요한 응급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